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청각장애인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BTS도 뮤직비디오에서 수어를 사용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저희 방송도 지금 그 수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정부 발표 때도 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방송에 수어 통역이 등장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 중학생 때 수어를 배워가지고요. 평생을 수어 통역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동호 수어 통역사를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하나의 새로운 언어인 수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기 때문에 아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목소리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어 통역사 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어 통역사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김동호란 이름을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김동호가 되나요? 네, 이게 제가 수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제 얼굴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이름을 이제 다 알파벳으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얼굴의 특징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살려서 수어 이름을 만듭니다. 수어 이름을? 네네. 그래서 누구누구 어디 갔어? 그럼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 사람이 다 이제 통용돼서 아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저는 정관용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 농인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이름을 수어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또 많이 농인분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얼굴 이름이 많이 쓰여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고정 어휘로 돼가지고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하신 이 표현은 굉장히 단순한데. 네.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지역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쓰면은 이 수어를 쓰면은 이제 그 사람인지 알아먹는 거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김동호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또 약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 때는 알파벳처럼 해서 김, 동, 호 이렇게 해서 지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예, 그게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자기 이름을 수어로 갖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그 코로나 정부 방역 발표할 때 매일 하셨잖아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순간 이거는 약 이름인가 어떤 종류인가 이런 수어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지문자를 다 만들어 썼습니다. 아스트라 이렇게 다 썼는데 그래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서 농인들 사이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의 종류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Z에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약자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이게 새로운 수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고유명사들은 처음에는 발음 나는 그대로 알려주다가 그다음에는 약칭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는 수어로 그냥 하나의 지칭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저희 통역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농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보고 가져와서 저희가 쓰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자꾸 줄이는군요. 그럼요. 이게 많이 이슈화되고 화제가 될수록 농인들 사이에서도 그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계속 이걸 다 쓰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왕 코로나 정부 방역 발표 매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습을 뵌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발표하는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아주 엄중해서 전부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마스크 안 쓰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저희도 코로나 걸리기 싫고
좀 무서운 전염병이다 보니까 많이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만약 우리 김동호 통역사께서 코로나 걸리셨다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서라도 이 내용이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인 농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왕 할 때 이 내용들을 정말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전달하기 좋은 언어로서 지금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었는데요. 수어는 손으로 보여지는 어떤 동작들이 있지만 이 동작은 하나의 부분이고요. 얼굴 표정과 눈동자 그리고 어깨 상체를 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하나의 수화 요소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가려버리면 얼굴 표정에서부터 입모양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표현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그 농인이 아닌 보통 이제 농인이 아닌 분들을 청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좀 건강한 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죠. 청인이라고 부르죠. 청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의사소통하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왜 농인들은 그게 안 되죠? 뭐 예를 들어 간단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잘 모르겠어라는 표현을 할 때 예. 볼을 부풀립니다. 근데 마스크를 써버리면 여기 가려져면 한데 이 표정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를 이 손만으로는 안 됩니까? 근데 이렇게 손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을 가려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언어가 하나에 약간 좀 제약이 걸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어휘 표현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네. 빨갛다라는 것도 빨갛다, 시뻘겋다, 불구죽죽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수어가 다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역할 때는 그 어휘를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관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막 보기 좀 싫은 그런 빨간색이고 좀 무서운 빨간색이다 했을 때 피가 그렇죠. 시뻘겋게 막 철철 넘친다. 빨간색이라는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의미를 덧붙여서 얼굴 표정과 몸짓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데요. 빨간색 피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너무 좀 보기 힘들다 그러면 빨간색 이렇게 표정까지 같이 넣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빨갛다는 표현은 이거 하나입니까? 네, 하나입니다. 네. 이거 하나인데 표정이나 몸짓으로 이게 다 된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또 존댓말도 있습니까? 존댓말도 이게 수어로 표현되는 것들은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눈빛과 그리고 존중하기 위해서 상체를 숙인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식사하셨습니까? 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저는 그냥 언뜻 봐서는 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는데 농인들은 그게 구분이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어라고 말할 때 수가 손수자 아닙니까? 네. 그 손으로 표현하는 거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손으로 표현된 것들은 한 20-30% 정도로 보시면 되고 20-30%밖에 네. 안 돼요? 그 외에 나머지 눈동자에서부터 우리 신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손 외에 나오는 비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수지 언어 요소가 이제 70에서 80%가량 됩니다. 네. 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저는 손이 한 70-80%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입니까? 네, 반대입니다. 네. 야, 근데 지금 방금도 표현드렸듯이 그걸 정확히 알아채는 것부터가 어렵군요. 일반 청인들은. 그렇죠. 이제 워낙에 저희는 이제 수어를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영역이 좀 넓어져서 여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수어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나머지 둘이 대화하면 둘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한 번에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떤 대화하는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배우기 어렵겠는데요? 수어는 배우기 좋습니다. 수어를 배울 때 저도 지금도 수어를 배우고 있지만 배우는 과정들도 그렇고 농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들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다만 수어 통역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일반 시사 상식 그리고 좀 더 전문 지식을 좀 쌓아서 하는 것들, 통역 기법을 배워야 되는 것들 해서 조금 어려움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농인, 이 청각장애인 분들이 모두 몇만 정도 되시죠? 좀 넓게 보면은 이제 한 40만까지도 볼 수 있고 좀 줄여서 보면은 한 20만 가까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넓게 좁게 범위가 뭐가 다른 겁니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성 난청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 등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그 능숙하게 구사하는 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자신의 언어가 뭔지 몰라서 나를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청인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란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용어로 나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봐 그러면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 갑갑한 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학창 시절 다 보내고 나서 수어를 접하고 났더니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누군가와의 감정, 그리고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또 수어를 새롭게 접하면서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워 나간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인들에게는 수어를 배우지 않으면 글씨를 써서 필담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리고 뭐 집에서는 이제 홈사인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밥 먹었어? 왜 숟가락 하는 모양 밥 먹었어?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홈사인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그냥 간단한 거 몇 가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속 깊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방송에서 이런 수어 통역이 동그랗게 조그맣게 이게 등장하시잖아요. 네. 그걸 보기 시작한 지 우리가 몇 년 안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뉴스를 시작한 지는 이제 1999년도에서부터 시작했고요.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2020년 9월부터 9시 뉴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중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1999년부터 2020년이면 20년 세월인데 네. 99년에 시작했는데 왜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는 20년이 지나서야 등장했습니까? 방송사마다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수어 통역이 들어가면 다른 이제 수어를 보지 않는 분들이 이 수어 통역 화면이 조금 거슬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좀 방해가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럼 99년에 처음 뉴스에 할 때는 무슨 뉴스에 했던 거예요? MBC 뉴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방송사마다 좀씩 다른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인권 단체인 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서 9시 뉴스도 수어 통역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인권이 진정하고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뉴스뿐 아니라 정부의 중요 발표, 공식 발표, 아까 코로나 정부 방역 발표 이런 거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범위가 확대돼서 저희 프로처럼 교양 프로그램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무슨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방송에 이제 의무 고시 비율이 이제 5% 있었거든요. 의무? 네. 고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고 이제 수어도 통역하는 비율이 있는데 5%에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방송사의 모든 프로그램 중에 최소 5%는 수어 통역을 제공해라라는 거죠. 네. 아,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네네. 수어와 관련된 무슨 기본법도 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2016년에 수화 언어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거든요. 처음 만들어진 게 네네. 2016년이에요? 네. 그 법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농인들이 언어를 이제 조금 한국어 아래에 있는 종속되는 그런 언어처럼 여겨졌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의 권리를 가진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가 하나의 농인을 대표할 수 있는 수어가 곧 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체성이 묻어있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어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농인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제 농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어도 한국어와 같은 하나의 언어다라고 네.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로군요. 네. 그건 이제 어찌 보면 좀 정신적인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걸 거고 그 법에 또 그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수어 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이제 되어야 됩니다. 아, 이제 아직 안 됐어요? 수어
수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나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이제 시스템적으로 학교마다 수어를 공식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필요하고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농인 학교, 예. 특수학교에서도 그렇죠. 수어를 좀 더 언어적으로 그리고 농인의 권리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전국에 그런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6군데 될 건데 예. 지금 학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농인을 위해서 이제 수어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청인 학교에 일반 학교에 통합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학교에 특수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수어로 하기보다는 한국어로 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농인의 모국어인 수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못 듣잖아요. 그렇죠. 못 듣는데 어떻게 입모양과 등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입모양을 읽는 걸로 네, 입모양도 읽고 자료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농인한테 가장 원하는 언어는 수어거든요. 예. 수어로 모국어로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거를 배우게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이해폭이 넓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국어를 통해서 그것들을 문법적인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배워 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 뭐 몇 군데 지금 이제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특수학교는 모든 수업이 수어로 이루어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게 왜 안 되죠? 저도 옛날에 이제 특수 교사를 꿈꿨는데 예. 수어 통역사이면서 교사가 되는 게 과연 이게 이 어려운 것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수어 통역사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보니까 농인한테 어떤 언어로서 접근하고 농인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어가 모국어인 수어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하기까지가 너무 또 힘든 거죠. 교사로서의 하는 그 업무량도 있고 수어 통역을 또 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농인 학생의 어떤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농인의 특성이 좀 다른 장애 부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학교에 가는 그런 경우가 좀 없고 농학교에 이제 지원 배정받아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적응할 만하다 싶으면 수어를 배웠다 싶으면 다시 다른 학교로 또 옮겨가게 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특수학급의 교사분들 가운데 농인인 교사분들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분들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수어를 모국어로 익히고 있는 농인 출신 교사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충분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적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농인이 뭐 수어를 모국어로 구사하지만 자막도 뭐 무슨 규정이 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TV를 보다가 이렇게 그 수어 통역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요즘은 TV에 뭐 심지어는 뭐 교양 프로, 개그 프로 할 것 없이 자막을 막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자막으로 처리해 주면 될 걸 왜 굳이 수어 통역을 해야만 되느냐? 아니 농인분들도 책은 있지 않습니까? 네. 자막만 나오면 굳이 그 수어 통역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가장 먼저 전제될 것이 농인의 모국어는 수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모국어가 한국어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한국어가 아닌 수어가 아닌 영어 자막이 나오면 그걸 과연 영어를 10년 이상 배웠다고 해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영어는 거죠. 어렵죠. 그렇죠. 한글 자막인데? 네, 한글 자막도 이게 하나의 외국어로 되는 거죠. 수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수어가 아닌 다른 언어는 이제 제2 외국어가 되면서 그것을 읽고 다시금 해석을 하고 힘들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자막이 있어서 자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나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정보 접근은 수어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청각을 잃은 분들은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의 체계가 없군요. 네네.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말해본 적 없으니까. 네, 그렇죠. 한국어는 외국어네요. 네, 그러니까 글자로 써놔도 외국어네요. 그렇죠. 네, 야, 이걸 저희가 몰랐군요. 그렇군요. 모국어가 수어다. 네, 그리고 한국어는 별도의 언어 체계다. 네네. 그걸 글자로 써놓으면 내가 영어를 읽듯이 일반 청인이 영어나 네. 독일어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 한다. 네네. 예. 그러면 청인들, 그러니까 농인들은 그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데도 일반 청인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음, 영어로 된 내용을 이제 설명할 때 영어로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모국어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영어로 설명해주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처음 영어 공부할 때 한국말로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처럼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든 또 다른 곳에서든 이렇게 모국어로 수어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네요. 그러니까 진짜 수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교사가 네, 수어로 한국어를 알려주고 네, 그리고 한글도 알려주고 네. 이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숨 쉴 틈도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가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네도 I'll be fine 더 밝게 빛날 나의 내일을 기다려줘 나를 지켜봐줘 I'll fly away 더 끝까지 숨이 차오를 때 더 큰 손을 내뱉어봐 다시 시작된 내일이 있어 근데 언제 이걸 배우셨다고요? 중학생 때?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웠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이걸 배웠어요? 저는 우연히 가다가 교회에서 농인 목회자 한 분이 수어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인 사회에서 농인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정보도 지금 얻는 것들이 없고 또 혹시나 나와 모르게 좀 다른 일들이 또 일어난 것들을 감추거나 이런 게 아닌가 또는 내가 또 그런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죠. 보니까 그 답답함을 이제 막 토로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래-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작에서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이게 소리도 크기도 컸지만은 그 표정에서 아 얼마나 답답했는가, 얼마나 억압받은 삶이었는가, 얼마나 고통받은 삶이었는지를 이 표정에 다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요. 그 문틈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큰 충격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배워보고 싶다. 저런 언어가 있구나.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디 가서 배웠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예. 교회에서 이제 수어를 가르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어를 배웠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아예 직업을 내가 통역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자격증을 일찍 따기는 땄는데 2003년도에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2006년에 국가공인으로 이제 인정받은 수화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어 통역을 계속 하면서도 뭔가 잘하고 싶은데 제 마음처럼 이게 통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많이 울었습니다. 통역을 하고 나서 앞에 있는 농인한테 이거를 다 통역이 100% 전달 안 되고 있구나 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제 마음처럼 안 되는 걸 알고는 많이 분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뒤에서 한 30분 동안 열심히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그 많은 선배들 찾아보고 도움도 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선배가 수어 통역은 손이 바쁜 게 아니라 머리가 바빠야 된다. 손이 아니라 머리가. 네. 네가 머릿속에서 정리되어서 정리된 내용을 날 것으로 요리된 걸 준 게 아니라
요리를 잘 맛있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먹기 좋게끔 다 요리를 만들어서 전해줘야지 그래야지 통역이 비로소 그 효과가 100% 된다. 예, 그런 예.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그때부터 다시 통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음. 좀 통역에 대해서 새롭게 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네. 아니 국가 공인 자격증을 땄는데도 안 돼요,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이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발끈을 이제 묶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산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자격증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에 수십 배는 더 기울여야지 통역 현장에서 이제 통역을 좀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식 자격증을 땄지만 내가 귀로 들은 것을 농인들한테 전달했더니 못 알아듣더라. 그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수어 통역.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가장 낯선 것들이 어렵죠.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제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과 어떤 내용으로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맛있게 조리해가지고 줄 수 있는데 예. 가장 낯선 것들, 처음 듣는 것들, 예를 들어 브리핑 통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갔더니 처음 듣는 그 내용들을 이제 막 얘기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집단 감염이 되었는데 뭐 집단 감염, 뭐 코호트 격리 같은 거, 이런 코호트 격리. 이거를 지금 무슨 얘기지? 하면서 그 내용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리핑 통역을 하고 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한 번에 뭐 1시간 이상 그렇게 못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보통 30분의 교대를 하게 되는데 30분. 네. 일반적인 뭐 영어 통역사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한 15분 단위에서 교대하는 경우도 좀 있고 심지어는 브리핑 할 때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에서는 영어 통역사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그 내용조차도 바꿔서 교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통역이 힘들다는 걸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브리핑에서는 15분 단위 또는 30분 단위로 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냥 한국어 들은 거를 손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영어 동시 통역 뭐 아니면 독일어 동시 통역처럼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이군요. 이 영역도. 네. 그리고 우리 한국어하고 수어는 그래도 어순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수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수어가 공간의 언어거든요. 공간을 다 씁니다. 한번 공간을 정해놓으면 이제 그 공간에는 어떤 걸 더 지칭할 필요 없이 대명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시면. 예를 들어 컵이 여기 있거든요. 컵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컵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그 컵을 가지고 와요. 예. 그럼 아까 그 컵인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컵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공간을 다 정해놓고 공간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지 주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걸 또 받아들이는지 공간적으로 다 역할을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왔으면 사람이란 걸 지칭하는 대표적인 대명사인데요.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상체를 틀면서 이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뻐. 이렇게 돌아가서는 건 제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 네.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반갑습니다. 인사를 한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 거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두 사람 역할 동시에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그 공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음식들이 왔다. 그러면 음식들이 있거든요. 음식이라는 수어가 있으면 받았어요. 보면서 이게 맛있는 그 음식들을 상상합니다. 표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서 몰입되어서 다 공간적으로 역할을 표현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순이 생략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상당수가. 생략되기도 하고 한국어에서는 잘 생략되는 주어를 또 살려내기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저 얘기의 주어는 뭐지? 그러면서 주어가 들리면 그때부터 다시금 주어를 설정하고 다시 수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어는 만국 공통입니까? 나라마다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언어하고 문화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각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어도 같이 다 달라집니다. 네, 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여기 정확한 어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주로 허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러브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는 영국에서는 러브를 이렇게 가슴에서 예, 이렇게 예, 표현합니다. 예.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예. 문화가 다른 만큼요. 그래요. 그러면 언어의 종류 정도만큼 뭐 모든 언어가 다 수어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수어도 굉장히 다양하겠군요. 지금 제가 이제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한 150개 정도의 수어가 150개 네, 있다고 지금 본 적이 있네요. 네. 그러면 미국 농인하고 한국 농인하고 만나면 수어로 또 의사소통이 또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국제 수어라고 해서 이것 또한 따로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공용어가 있는데 그걸 배워서 하거나 아니면 미국 수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이 미국 사람이 한국 농인한테 한국 수어를 배우거나 하하.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수어와 한국 수어를 동시에 알고 있는 수어끼리의 통역사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정말 고퀄리티에 있는 분들인 거죠. 네. 그렇군요. 사투리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지방마다 다 각기 쓰는 그 커뮤니티나 그리고 지역마다 좀 특성화된 수어들이 좀 있는데요. 사투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고라고 좀 쓰기도 하는데 중고. 그러니까 뭐 중고 물품을 이제 쓰다 남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그거를 이제 고물이다라고 해서 기업을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이거를 좀 다르게 이렇게 그 어떤 폐지나 이런 걸 줍는 이런 동작을 하기도 하고 각기 쓰는 것마다 좀 다릅니다. 하하 참.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거 익히는 것도 어렵겠는데요. 이제 저희는 보고 쓸 때는 좀 더 공용된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야 표준어를 써야죠. 그쪽에서도. 네. 그렇죠. 또 요즘 신조어들 많잖아요. 이 줄임말도 많고. 네. 그런 것도 수어로 표현이 됩니까? 수어로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면은 이제 표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조어가 나왔을 때는 저희 통역사들은 이 신조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합니다. 의미를 찾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의미가 등가되는 수어 표현을 하죠. 예. 그러면 신조어의 느낌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의미는 전달은 될 수 있는데요. 그건 제대로 된 신조어를 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나 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신조어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면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 고유의 한국 수어를 이제 변형시킨다고 되게 싫어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희 청인도 한국어 쓸 때도 막 욕하고. 그렇죠. 한국어를 이제 살려야 되는데 왜 이런 신조어를 쓰냐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농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같이 있습니다. 농인들도 그럼 젊은 층일수록 신조어를 많이 씁니까? 네, 많이 씁니다. 똑같군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한 그 BTS의 뮤직비디오 처음 딱 보실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농인들이 음악을 좀 추구하고 음악 세계에 좀 들어가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다 없애준 그 장벽들을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준 그런 BTS의 안무였던 것 같아요. 예. 많이 포함되지 않았어도 그런 동작을 같이 함으로써 그걸로 같이 우린 이제 하나야. 같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이제 공유하게 해준 거죠.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수어로 표현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런 뮤지션 외에 해외에서도 그렇게 수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들이 꽤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BTS가 사실상 처음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있어 왔지만은 이제 BTS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BTS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 공식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수어 통역사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어 통역사 자격증이 시작되고 나서 약 한 1,800명 가량이 되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수어 통역 센터가 약 한 200개 가량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통역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 600에서 한 700명 가량 될 수도 있고요.
방송에서는 이제 조금 더 좀 많이 그 중에서 좀 줄어들어서 한 5,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일수록 더 정말 정확히 하는 분들이 등장하시겠죠, 그죠?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민센터별로 뭐 한 200여 곳 있다는 곳은 주로 어떤 그 통역 서비스를 합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합니다. 가장 필요한 의료 통역부터 해서 의료 통역. 네, 병원에서 의료 통역에서부터 그러면 네, 농인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지자체 쪽에 요청하면 수어 통역사가 함께 대동해 줍니까, 병원에? 네, 시군구별로 있는 수호 통역 센터에서 같이 대동해서 가서 접수에서부터 그리고 진료, 치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렇죠. 다 모든 과정까지 다 같이 합니다. 의료 병원 갈 때 또 뭐가 학교도 있고 법률, 경찰서, 그다음에 시장 그리고 그 물건 사러 갈 때. 그럼요, 네. 할 때 시장에서도 이제 이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때 조금 더 싸게 해달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흥정할 때도 다 같이 수어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경찰서 갈 때, 법정에 설 때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경찰서나 이런 법조 계열에서는 어느 누구나 이제 경찰서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통역사는 옆에서 같이 그 마음까지도 같이 헤아려서 그 마음도 이해해 주면서 같이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전국에 그 뭐 한 넓게 잡으면 40만, 뭐 적게 잡으면 20만 되는 농인분들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요청만 하면 전부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겠죠? 다 됩니다만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까지 또 밤에 또 급하게 나오는 연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107 손말 이음 센터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수어 통역 서비스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역 기관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기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영상으로 이제 또는 문자로 영상으로 네. 문자로. 네. 요즘에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기능들이 좋아서 그렇죠. 바로 연결해서 이제 영상으로 서로 내가 이렇게 수어를 얘기하면 여기서 통역사가 예. 여기서 말로 같이 통역해주면서 통역 서비스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중개 서비스입니다. 퇴근 시간 후 내가 경찰서에 가게 됐다. 네. 그럼 그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경찰서에 가서 그 전화기를 켜놓고 네. 퇴근 시간 이전에는 언제든 요청하면 가능하다. 네. 1,800명이 그게 다 되나요? 근데 다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수어 통역사들이 1,800명 있다고 해도 저희 운전면허 자격증이 이제 장로면허가 있는 것처럼 네. 활동 안 하시는 또 안 분도 하시는 있고. 분들도 있고 해서 한 1,000명 미만으로 활동하신다고 보면 이만큼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수어 통역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달까, 보람 있었달까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기억나십니까? 저희 통역사들은 제가 통역하는 내용을 노인이 알아봐주고 이해하고 그 호응하는 눈빛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볼 때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쁩니다. 네, 네, 물론 그렇겠죠. 저도 이제 수어 통역이 잘 안 돼서 많이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배우고 나서 수어를 다시금 통역을 하는데 노인이 저의 손 동작 하나하나, 제 눈빛 하나하나, 이 얼굴 표정 하나를 다 빨아들였듯이 다 보고 있는 그런 눈빛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 희열들이 좀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것들의 성과가 있구나. 그때가 가장 보람됐던 것 같아요. 네. 농인들의 수어 실력하고 본인의 수어 실력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거의 발끝만치도 못 따라갑니다. 네. 그래요? 천부적입니다. 그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큰 벽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한참을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까 저렇게 표현할까 딱 하는데 그걸 가지고 노인한테 갑니다. 가면 딱 한 번에 탁 풀어가지고 마치 그 유레카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딱 풀어내줘요. 역시 언어 감각은 한국어나 이런 다른 언어 감각은 모르겠지만 네. 이 수어에서만큼은 네. 갖고 있는 그 언어적인 탁월함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네. 그래요. 네. 앞으로 계획은, 목표는? 저는 수어 통역을 계속해서 열심히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그렇죠. 있어서요. 예. 이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농인들만큼 능수능란한 수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그때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왕 내친 김에 저희도 수어 몇 가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네, 보통 가장 많이 인사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배울 건데요. 이렇게 양손에 일지를 펴서 예. 이렇게 만나면 제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거. 네. 이렇게 만나려면 이렇게 만납니다. 공간의 언어인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여러 사람을 만나려면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들 한꺼번에 만나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배울 표현은 앞에 계시니까 예. 만나서 이렇게 손을 약간 구부려서 반갑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표정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반가운 만큼의 표정을 내는 거죠.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네. 이렇게 양손을 교차로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니까 여기 다시 그리고 또라는 의미의 이렇게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이 주 메인으로 쓰여지는 손이에요. 네. 예.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또 새해 뭐 보면 보통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그것도 좀 해주시죠. 행복은 여기 턱에서 해서 행복. 그때 표정을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럼요. 이렇게. 행복 하세요 하고 사람 뒤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하세요라는 부탁입니다. 네, 왼손 위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네. 이게 하세요? 네, 하세요.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 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은 몸에 이렇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이게 몸이고. 몸을 이렇게. 네. 그다음에 건강. 하세요. 네. 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배운 걸 가지고 네. 이렇게 했죠? 네.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그럼 된 겁니까?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방금 한 그 인사 말씀 하시는 걸로 마무리 지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의 언어, 한국어와 똑같은 그러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어라구나라고 하는 점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